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정은이 갖고 있는 두 얼굴, 전쟁과 평화, 그 중에서 김정은이 전쟁을 도발할 것인가, 도발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일까요? 김정은이 도발에 대응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모두 정치가의 통치 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정치가가 전쟁과 평화의 두 얼굴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느냐의 차이겠죠. 지난번 영상 전쟁은 왜 하는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 조치, 그에 앞서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전면 전쟁을 각오한 단호한 조치가 부족했다며 전쟁 의지 부족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는 것처럼 국가 간의 전쟁도 사소한 충돌이 원치 않았던 국지전 또는 전면전으로 확대한 사례가 많습니다. 1970년 월드컵 축구 경기 예선전 판정 시비가 국민 감정으로 비화하면서 발생했던 남미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축구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쟁을 위해 사소한 시비를 만들어낸 사건도 있습니다. 1937년 7월 7일 밤 중국의 베이징 남서부 교회 류거우차오, 즉 노구교 부근 충돌 사건이 중일 전쟁으로 비화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변에는 사소한 충돌을 빌미로 군사적 대결로 몰아가려야 할 국가는 북한 말고도 많습니다.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 간 감정을 부추겨 자신의 정권 유지에 도움을 받는 사례들이 많죠. 그 분야의 챔피언이 단연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베가 8년 동안 일본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면서 장기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우익의 혐한 감정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 혐한 감정을 한 단계 높이면 국지전이 되겠죠. 국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발포 등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꽃감 빼먹기와 같은 달콤한 책략을 즐기다가 자칫 더 큰 충돌로 비화할 경우 두 나라 국민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기게 되고 나아가 국가 전망을 거려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이러한 얄팍한 꼼수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나라의 양식 있는 국민 모두가 이런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예일 수 없습니다. 독재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는 그 분야에서는 아베보다 한 수 높은 전문가입니다. 그는 집권 이전부터 군사적 위협을 통해 그의 자질을 과시해 왔습니다. 김정은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그가 어떤 자질과 경험을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 어떤 방식으로 도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김정은의 성장과 등극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스위스의 베른 공립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수학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2000년 스위스에서 귀국한 후 김일성 종합군사대학에서 포병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훈련한 후 북한군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사실은 부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후기자가 된 것은 2010년 9월 당 대표자 대회였습니다. 2010년 9월은 그의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과 그의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사이에 있는 시기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공식적인 후계자로 발표한 것은 2010년 9월이었지만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는 훨씬 전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사병 복무를 마친 후인 2006년 12월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대자 계급을 부여한 후 당 간부들을 불러 모아 우리 젊은 대장을 잘 받들어 달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2007년 초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연구반 우리의 대학원 과정에 입학해 1:1 맞춤형 수업을 받습니다. 그때 리영호의 포병 운영, 김격식의 작전 및 행정, 김명국의 현대 전법, 현철의 군수지원, 김원호의 당 조직 및 안보, 김영철의 군사 정보, 윤정린의 경호 및 겔라전에 대한 강의를 집중 수강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은은 포병과
미사일 등 화력 운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리용호 등과 함께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학해 전문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논문 제목이 화력 운용의 전략적 개념에 대하여였다고 하는데, 제가 논문을 직접 열람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화력 자산을 통합 운용하고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으로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화력 운용에 대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된 김정은은 2010년 1월 백령도 북동쪽의 맞은편 영영군 일대에서 대규모 화력 시범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해안포와 장사정포는 물론 함포와 항공기의 전술 폭격, 장거리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가용한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 자신이 논문에서 제시한 이론을 야전에서 시험했을 것입니다. 그 시범을 통해 군대를 운용할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군 원로들에게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정밀 화력 장비를 분해 결합할 수 있고 105 땅크 사단에 가서는 전차를 직접 조종할 정도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논문을 통한 이론 제시, 시범을 통한 야전 시범, 장비 조작 능력 과시에 이어 김정은의 통치 능력을 원로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편의적인 꿰맞추기라고 평가하실 분이 있겠지만, 야전시험 바로 2개월 후인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로부터 6개월 후 김정은은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으며, 다시 2개월 후인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후계자 지위를 확고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가설이 맞다면 김정은은 화력 운용에 대한 전문적 자질을 갖췄고 화력 운용을 통해 그의 집권 체제를 확고히 하였으며 화력 운용을 그의 통치 수단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 도발은 김정은이 사전 치밀한 준비와 함께 직접 지휘했으며, 특히 사격 후 즉각 진지 변환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북한군 피해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 달리 아군의 대응 포격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없이 경미한 부상자 10여 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지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김정은의 군 장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후 김정은이 인민무력부장을 수시로 바꾸고 장성들의 계급장을 떼었다 붙이기를 반복하면서 군을 확고하게 장악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김정은의 도발은 어떤 방식이 될까요? 김정은은 자신이 전문가로 잡아가고 있는 화력에 의한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도발할까요? 북한은 지난 6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돌연 개성에 위치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습니다. 그들의 내부 문제와 함께 김여정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은 6차례에 걸치는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로 존재를 과시해왔고 미국과 협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하던 2011년 북한의 경제는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준 개선되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내부 문제가 생기면 주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 현상을 타개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증가하고 갈등이 고조될 경우 미국에 의한 선제 타격 조치 등에 의한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경우 군사적 도발은 국민적 합의 또는 여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사적 도발보다는 국민 감정을 조성하는 단계가 먼저일 것입니다. 위기 상황 때마다 써먹는 일본의 혐한 감정 조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된 독재 국가는 국민 감정 조성 단계를 생략하고 보다 강력한 군사적 도발로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의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에서 약속되는 것과 같이 적당한 수준에서
통제가 된다면 권력자들이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양측의 국민 감정에 따라 서로의 감정을 업그레이드하는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전면전의 위협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과 핵 협상이 여의치 못할 경우 전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입장에서 무력을 사용해 나의 의지를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때 상대의 강요에 맞대응하거나 아니면 굴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게나 국지전 또는 전면전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부당한 요구와 무력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은 핵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많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우리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대응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핵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단순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길이 되겠지만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